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대선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 가까이 하락한 26,5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크게 하락했는데요. 2.45% 떨어지면서 11,000선이 붕괴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40포인트가량 빠진 모습이죠. 3,2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6.4% 급락했고요. 나스닥과 S&P 지수 역시 5%대 크게 하락하며 지난 3월 달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선인데요. 그동안에는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그가 승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요 경합주를 중심으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대선 이후에 승자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 될 텐데요. 개표 지연 및 결과 불복 사태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 내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에 따르면 금요일까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고요.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7만 7천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봉쇄 조치를 재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덴버에서 실내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25%로 내리는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한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 멀어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목요일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부양책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는데요. 문우신 장관은 이를 언론에 곧바로 공개하며 펠로시 의장이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합의 타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백악관과는 달리 민주당에서는 타협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부양책 무산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만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주요 기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다수 발표됐죠. 오히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은 예상보다 양호한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실적은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애플이 5.6% 폭락했는데요. 아이폰의 매출이 부진했던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 6.3%, 트위터 21% 넘게 추락했는데요. 사용자 증가 수치가 부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지표의 경우 대체로 양호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9월의 개인 소득 또한 0.9% 늘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10월 소비자 태도지수 또한 81.8로 역시나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슈와 분석까지 살펴보시죠.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분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해 주세요. 네, 일단은 3대 지수가 주간으로 한 5에서 6% 정도 급락을 했죠. 코로나19 저점이었던 3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이날 급락으로 시총의 2,500억 달러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이 코카콜라라든지 디즈니,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그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날아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빅테크의 급락이 많은 타격을 받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IT 공룡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알파벳을 제외하고 모두 급락 반응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에 좀 불확실성이 많다는 의미로도 좀 해석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등의 IB에서는 S&P 500 지수의 다음 지지선을 3,209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 굉장히 좀 랠리를 하기 전에 장중 저점이 되겠고, 그리고 9월에 또 변동성이 심했을 때도 장중 저점이었던 그 레벨을 지금 주요 IB에서는 다음 지지선으로 좀 꼽고 있는데요. 약 한 2%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지로 삼아서 다시 한 좀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더욱더 좀 내려갈지 이런 기술적인 흐름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독일과 프랑스는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고 주말 사이에 영국까지도 락다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1월 5일부터 락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요. 낙폭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35.72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0.6% 정도 올랐는데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일부 보유하려고 하면서 금값은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0.6% 올라서 1,870달러에서 1,87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878.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들에 대한 이 연준의 일부 조치가 다시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주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879%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값도 소폭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10월 하순까지만 하더라도 92를 찍고 반등하던 달러 인덱스가 94를 넘기나 싶었지만 결국 94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93.88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11월 3일 대선 직전까지의 증시 흐름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시사한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CFRA라는 기관에서 고안한 이른바 대선 예측기인데요. 1944년 이후에 대선 연도의 7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의 증시 흐름을 측정한 그런 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증시 흐름이 좋으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19차례 대선 중에 해당 기간에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이 11번이었는데요. 이 중에 9번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재선 확률이 무려 82%, 적중 확률이 이 정도나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을 8번을 했는데 그중에 7번이 또 야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적중 확률 88%로 굉장히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의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차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S&P 500 지수가 1.16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락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보장할 수는 없어도 바이든의 승리를 점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과거에 이 같은 데이터
데이터가 좀 틀렸던 세 차례를 복기를 해본다면은 1968년은 베트남전이 좀 끼어 있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1980년 같은 경우에도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극 등 이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CFRA에서는 올해도 대선을 앞둔 증시 약세가 어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반발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제화 그리고 기업 이익의 실적 타격 우려 때문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점은 사실 누가 되던 간에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혼란이 생긴다면 증시에도 분명한 악재가 되겠죠. 네, 현재도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약 한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상 밖으로 이 대선 결과가 박빙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좀 불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지난 2000년 대선이 되겠습니다. 부시와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검표까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12월에 판결을 하면서 대선 결과가 굉장히 좀 늦게 나왔던 그런 경험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은 2000년도 9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이 대선 즈음 해가지고 대법원 결정 후에 1주까지의 S&P 500 지수의 흐름이 17.5% 좀 하락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은 좀 불확실성에 의한 증시 하락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대선입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신뢰해 봐도 될까요? 지금 보면은 팬데믹 탓에 투표 방식도 그리고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좀 변화했던 올해 이 대선이 되겠죠. 미국의 44개 주에서 우편 투표의 권리를 부여를 했고, 사전 투표 전반과 더불어서 우편 투표에 대한 투표율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무려 7,500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전체 유권자 2억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 40%에 가깝고, 그리고 2016년도에 투표를 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요, 10월 23일까지 올해 220건 이상의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혼돈의 대선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좀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는 또 참고할 뿐, 그리고 너무 좀 신뢰는 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올해는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화당의 텃밭인 이 텍사스 지역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것일까요? 텍사스 지역의 사전 투표 수가 2016년 전체 투표 수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크게 사전 투표 열기가 텍사스 지역에서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죠.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로 44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던 지역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텍사스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 967만 건의 이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 2016년 텍사스 지역에서 전체 투표수, 사전투표와 현장투표를 모두 했던 게 합친 게 897만 건입니다. 전체 투표수를 넘어설 만큼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텍사스에서 힐러리 후보를 약 9%의 격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는 단 2.3%에 불과합니다. 사전투표는 대체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우편투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텍사스마저도 사전투표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는 것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만들고요. 대선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팀장님,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의 증세 공약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약에 증세가 된다면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트럼프가 앞서서 법인세를 최대 35%에서 21%로 감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에 이를 21%에서 다시 28%로 재인상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한 기업이 100달러를 벌어서 21달러를 세금으로 내던 것이 이제는 7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바이든 당선 시에 S&P 500 기업들의 2021년도 EPS 전망치를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좀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역시도 소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예고는 두 후보 모두 공통적이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이 중국이 최근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206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이러한 흐름에 함께했고, 호주나 유럽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이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실질 배출량을 이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주목받게 되는 것이 클린 산업이나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간단한 과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수송이나 건물, 산업 등 이 각 분야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기사에 따르면 유엔에서는 전 세계가 매년 클린 에너지를 위해서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720조 원가량을 이제 2035년까지는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이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업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정책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 일부 기업은 이렇게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배출량보다 감축을 더 크게 하는 이른바 탄소 네거티브까지 약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리 기후 협약까지 좀 탈퇴를 했었죠. 근데 바이든 당선 시에는 이를 또 재가입하고, 그리고 향후 4년간의 2조 달러 정도의 청정 에너지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를 좀 꼽아보자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최근에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기업이 좀 많이 뜬 것을 좀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그린시티 관련주, 여기에 또 친환경 자재라든지 소재 관련주 등이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 당선 시에 친환경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났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에어팟 프로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무상 교체해준다고 나섰습니다. 아마존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니가 스트리밍 서비스 크런치롤을 1천억 엔에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애플이 에어팟 프로를 무상 교체해준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네, 애플이 자사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이 에어팟 프로의 음질 관련된 하자를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품에 대해서 무상 교체해 줄 것임을 지난 금요일에 밝혔는데요. 지적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지지직 소리 등의 잡음,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관련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용자들은 애플의 온라인 스토어에 좀 컨택을 하거나 애플 스토어에 약속을 잡고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확인된 제품만 물론 이 교체가 가능하고, 애플 측에서는 또 올해 10월 이후에 생산된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등의 이런 잡음은 올해 초부터 사실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애플이 웹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해결법을 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적에도 굉장히 좀 효자 제품으로 꼽히고 있죠. 따로 떼서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포함이 된 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실적에서도 이 매출이 78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YOY 기준으로 20%의 성장률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이 좋긴 했지만 실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애플의 주가도 5% 넘게 급락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관건은 뭘까요? 지금 보면은 9월 결산 분기에 매출과 EPS 모두 비트,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앞선 굉장히 좀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급락으로 반응한 것, 1차적인 문제는 아이폰 매출이 20% 정도 감소를 하면서 컨센서스에도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중하권 매출이 29%나 또 급감한 것 역시도 좀 우려를 자아내는데요. 즉 아이폰이 중국에서 안 팔려서 실적이 좀 부진했던 데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폰 12 출시를 좀 기다리면서 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12월 결산 분기에는 성장이 좀 반등할 것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난 29일 목요일에 IDC의 발표에 따르면요. 애플의 2020년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같은 경우에 11.8%를 기록을 해서 1위 삼성 그리고 2분기 13.5%에 비해서 수치가 더 내려갔고 이번에는 3위 자리도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기 대박 조짐은 보이고는 있지만은 애플의 앞날에는 이처럼 아이폰 12 시리즈의 성공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빅4 IT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알파벳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0년도 2분기에 사상 첫 매출 역성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핵심인 광고 매출이 이 성장세를 좀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기대치가 또 낮았던 효과와 더불어서 나홀로 좀 급등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광고 등의 기존의 핵심 사업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앱스토어 이런 신성장 동력도 고성장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모두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좀 급등 반응을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양호했죠. 하지만은 먼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의 영업이익 가이던스와 관련한 좀 혼재된 그런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지금 사용자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정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급락 반응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시장에서 굳이 좀 안 좋은 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그런 보이는 그런 시그널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했던 시장 상황과도 이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관련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아마존의 주가가 5% 넘게 급락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가이던스 불확실성 여기에다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존은 이번 4분기에 코로나 관련 비용으로 40억 달러 정도 40억 달러라는 굉장히 큰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사실 매우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7.41달러였었는데 실제로는 12.37달러를 기록했죠.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67%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순이익 역시 6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순이익은 21억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온라인 쇼핑이 3배나 급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4분기
4분기 가이던스로 꼽힙니다. 이번에 제시했던 그 4분기 가이던스의 비용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 1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이던스의 상하단 차이가 35억 달러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이던스의 그 격차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은 과연 4분기에 얼마나 벌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겁니다. 또 아마존은 4분기에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 비용, 또 사업자 소독 비용, 직원들의 코로나 관련 휴직 비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40억 달러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민할 것을 많게 만들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아마존의 주가를 짓눌렀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4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제시가 됐죠. 근데 이게 시킹알파 기준으로 컨센서스였던 58.1억 달러를 많이 좀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를 했었던 3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그 범위는 컸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 실제치가 62억 달러가 나왔고 여기에 또 당시에는 이 같은 수치가 컨센서스는 31억 달러를 좀 상회를 했던 그런 수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꼽아보자면은 가이던스와 관련해서 범위가 넓었던 것과 맞물려서 또 컨센서스를 또 하회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증가를 했었다가 지난 분기에는 좀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점이 이 같은 가이던스와 관련한 좀 혼재된 반응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소니가 미국 이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크런치롤 인수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소식이 지난 8월부터 나왔었는데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소니는 현재 크런치롤 인수를 위한 독점 교섭권을 확보를 하고 크런치롤의 모회사인 AT&T와 이 최종 교섭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가는 1,000억 엔이죠.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인지 이날 하락장 속에서도 소니의 주가는 0.3%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이 모회사 AT&T 역시나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소니는 지난 2017년에도 스트리밍 업체 프로덕션스를 인수하기도 했지만 회원 수가 적어서 인수 이후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인수를 통해서 소니는 자사의 콘텐츠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크런치롤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200개 국가에 무료 회원만 7천만 명,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30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소니가 넷플릭스와의 경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사로 거론되고 있는 넷플릭스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크런치롤 같은 경우에는 유료 회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3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 2억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매우 적죠. 하지만은 이 소니 같은 경우에도 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또 넷플릭스도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상에서의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넷플릭스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에 넷플릭스 상에서 애니메이션을 최소 한 편 이상 본 그런 사람들의 수가 무려 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도 좀 뛰어드는 것이고 넷플릭스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어쩌면은 애니메이션이 또 성패를 가를지도 모르는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